제31편 우승, 마침내 괴물이 깨어나다. 경기장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만 개의 눈이 진흙탕 속에 무릎 꿇은 왕국의 태양과 그 위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다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세상은 이 끔찍하고도 신성한 광경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듯했다. 롤랑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갑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부러진 코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그의 자존심처럼 바닥에 지식여졌다.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의 성벽,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와 규칙의 세계가 눈앞에 저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선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진흙탕 속에서 패배한 한 명이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라이오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혈도 정복자의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함,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증명했다. 그의 방식이, 그의 현실이 저들의 화려한 놀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증명의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의 세상은 여전히 피와 진흙탕이었다. 그때 그 질식할 듯한 침묵을 깬 것은 단 한 사람이었다. 옥좌에 앉아있던 늙은 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짭, 짭, 짭. 마치 고장 난 기계처럼 감정 없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박수 소리가 텅 빈 경기장을 채웠다. 그 소리는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고 심판이었으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왕의 박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따라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귀족들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평민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왕은 박수를 멈추고 온 왕국에 울려 퍼질 만큼 장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북부의 영웅 라이온 경이다. 우승자, 그 단어는 사람들의 귀에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들렸다. 그들은 영웅의 탄생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잡아먹고 그 심장을 씹어 삼키는 괴물의 강림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 왕국은 이제 저 괴물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사람들의 뇌리를 스쳤다. 라이온은 왕의 선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롤랑을 보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태양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침묵에 잠긴 관중석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만 개의 공포 어린 시선들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는 옥좌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늙은 왕의 섬뜩한 미소로부터도 등을 돌렸다. 그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영광도, 축하도,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 그저 묵묵히 경기장을 걸어 나갔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그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는 맹수의 퇴장이었다. 그가 경기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멈췄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의 태양은 졌고 그 자리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들의 질서는 무너졌고 혼돈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라이오는 결승에 진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왕국의 정점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잠들어 있던 줄 알았던 혹은 길들였다고 믿었던 북부의 괴물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음을.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굶주린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완벽하게 깨어난 것뿐이라는 사실을. 제32편 결전 전야 두 개의 시선. 라이온의 우승으로 끝난 결승전의 밤은 기묘한 정적 속에서 깊어갔다. 축하연회는 열리지 않았다. 왕도는 마치 거대한 상갓집처럼 불 꺼진 거리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롤랑의 패배와 라이온의 등극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한 밤에 장막을 찍고 멀리 북쪽 성벽에서부터 다급한 경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왕국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외침이 이어졌다. 적의 침입이다. 북부 야만족이 국경을 넘었다. 한 명이 파발마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말을 몰아 왕궁의 문을 두드렸다. 야만족 대군이 왕국의 주력군이 모두 왕도에 모여있는 이 절묘한 시기를 노려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대회의 끝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전쟁의 서막이었다. 왕국은 이제 새로운 결전을 맞이해야 했다. 이것은 또 다른 결전 전야였다. 그리고 이 밤을 맞이하는 두 명의 기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시선은 패배자 롤랑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숙소, 그 화려하고 완벽했던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시종들은 모두 물러나 있었다. 그의 깨끗했던 비단옷은 피와 약초 냄새로 얼룩져 있었고 조각상 같던 그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흉하게 부어 있었다. 위원은 그의 부러진 코와 갈비뼈를 치료했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그 어떤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전쟁의 경종 소리는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왕국의 기사단장이었다. 그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방패였다. 그는 지금 당장 부서진 몸을 이끌고 부하들을 소집하여 전장으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그를 지탱해 주었던 신념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기사도는 라이온의 현실적인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믿었던 명예와 규칙은 진짜 생존 본능 앞에서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내가 저들을 이끌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독이 피어올랐다. 자신이 평생을 연마한 기술이 진짜 전쟁터, 라이온이 뛰놀던 그 진흙탕 속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규칙이 없는 혼돈 속에서 자신은 부하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갑옷에 비친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왕국의 태양이 없었다. 오직 패배의 저러기를 잃은 한 명의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선은 승리자, 라이온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숙소가 아닌 늙은 마부가 있던 마국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위원의 치료를 거부한 그는 스스로 약초를 빻아 상처에 붙이고 있었다. 그의 온몸 역시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명료했다. 그 역시 전쟁을 알리는 경종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의 마음에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안도감마저 피어올랐다. 마침내 끝났구나.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그에게 왕도에서의 시간은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규칙과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진짜 자신을 숨긴 채 광대 노릇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든 의성과 가식이 벗겨지고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는 세계.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고 찌그러진 전투 갑옷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갑옷은 롤랑의 것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수십 번이 전투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는 롤랑의 갑옷보다 이 냄새나고 흉측한 쇳덩어리가 훨씬 더 편안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패배자는 다가올 전쟁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고 있었다. 승리자는 다가올 전쟁을 환영하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개의 시선은 그렇게 같은 밤하늘 아래 전혀 다른 내일을 그리고 있었다. 왕국의 운명이 걸린 진짜 전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제33편 왕국의 태양과 전장의 도살자의 태도. 밤새 울리던 경종 소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소음보다 더 끔찍한 침묵이 왕국을 감쌌다. 북부야만족의 침공 소식은 왕도 전체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화려했던 축제의 잔재는 간데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왕궁은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재상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왕의 집무실로 모여들어 긴급회의를 열었다. 왕의 집무실은 촛불과 지도,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가득했다. 늙은 왕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권위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재상을 비롯한 대신들은 왕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재촉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배어 있었다. 폐하, 야만족들이 이미 세계의 성체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제1기사단은 정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제2기사단은 퇴각 중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왕도의 방어 병력으로는 저들의 물량 공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당장 모든 기사단을 소집하여 북부 전선으로 보내야 합니다. 롤랑 단장이라면 분명 모두의 시선이 롤랑에게로 향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숙소에 틀어박혀 있던 그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수리된 백금 갑옷을 입고 부러진 코는 가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그는 비록 라이온에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왕국의 기사단장이었고 마지막 남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저의 부덕으로 인해 북부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허나 폐하의 명만 내리신다면 제가 직접 기사단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 야만족들을 모두 물리치겠습니다. 롤랑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말에 대신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역시 롤랑이었다. 왕국의 태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믿음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왕은 롤랑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냉정한 이성만이 남았다. 롤랑, 자네가 이끄는 기사단은 지금 왕도에 있는 모든 기사의 정례다. 그들을 모두 북부로 보낸다면 왕도의 방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폐하, 지금은 국경을 사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경이 뚫리면 왕도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재상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미 그 실수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왕국의 모든 운명을 짊어진 자의 냉철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롤랑, 자네는 왕국의 기사단장으로서 이 왕도에 남아 병력을 재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라.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기사들을 소집하라. 특히 16강 이상에 진출했던 자들로 정예 기사단을 편성하여 북부 전선으로 보내겠다. 그들의 지휘는 자네가 맡아라. 왕의 명에 롤랑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직접 전장을 지휘하라고 라이온에게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지만 왕의 명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폐하. 왕은 롤랑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명예롭게 싸워라, 롤랑. 이 왕국의 태양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다. 같은 시각 왕궁과는 동떨어진 마국간 한 구석. 라이온은 집단 위에 앉아 자신의 낡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전투용 도끼와 방패, 그리고 수많은 단검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롤랑처럼 화려한 촛불 아래서 준비하지 않았다. 희미한 등불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북부의 경종 소리는 그의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짐승의 피를 다시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는 이 전쟁이 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전쟁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때 늙은 마부가 마국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라이온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젊은이, 그대는 갈 곳이 없다고 했지 않았나. 이 왕국은 그대를 품지 않을 게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조용히 떠나 북부로 돌아가라. 그곳이라면 아직 자네를 기억하고 환영해 줄 것이다. 노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라이온의 편에 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라이온은 무표정한 얼굴로 갑옷의 마지막 가죽끈을 조였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돌아갈 곳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가 설 곳은 오직 전장뿐이다. 그리고 지금 전장이 나를 부르고 있다. 노인은 라이온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방황이나 고뇌가 없었다. 오직 확고한 목적의식과 다가올 전쟁에 대한 차가운 기대감만이 번뜩였다. 그는 라이온이 이미 자신만의 길을 결정했음을 깨달았다. 그래, 알겠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이온의 어깨를 두드렸다.
살아남아라, 젊은이. 자네는 아직 죽어서는 안 될 몸이다. 라이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늙은 전투마의 안장을 얹었다. 마른 주인의 투지가 전해지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마구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새벽의 어스름이 왕도를 감싸고 있었다. 왕궁에서는 대신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기사들의 갑옷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롤랑은 왕궁 안에서 왕국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고 정예 기사단을 편성하고 있을 터였다. 라이온은 롤랑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왕궁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늙은 말에 올라타 왕도의 북쪽 성문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곳은 야만족들이 침공에 들어오는 바로 그 방향이었다. 그는 왕국의 태양처럼 빛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전장의 도살자였다. 그의 길은 언제나 피와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목적은 언제나 살아남는 것, 그리고 적들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왕국의 태양은 질서를 위해 왕궁에 남아 왕국의 방어를 지휘할 것이었다. 전장의 도살자는 자신의 본능을 따라 혼돈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먼저 적의 목을 벨 것이었다. 두 명의 기사, 두 개의 길이 그렇게 새벽의 왕도 위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왕국의 운명을 건 진짜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제34편, 명예와 생존의 갈림길. 왕국의 국경이 무너지고 야만족의 침략 소식이 왕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며칠 전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롤랑과 라이온의 결승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다가올 진짜 전쟁의 예고편이자 왕국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조였다. 명예와 생존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가치가 격돌했던 그날의 싸움은 이제 이 왕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 명예의 수호자, 롤랑에게 결승전은 자신의 모든 신념을 건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는 라이온이라는 이단자의 존재가 왕국의 질서와 기사도의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대회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이며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기회와 확고한 신념으로 라이온을 꺾고 다시 한번 왕국의 태양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라이온을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교본처럼 완벽한 기마술, 흐트러짐 없는 창술, 그리고 상대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냉철한 지략까지. 그는 경기장 전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만들었고 라이온을 그 안에 장기말로 가두려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통해 왕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기사도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고결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싸움은 왕국을 위한, 대의를 위한 헌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라이온은 그의 체스판 위에 놓일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라이온은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존재였다. 롤랑의 모든 계산과 완벽한 계획은 라이온의 살아남겠다는 단 하나의 본능 앞에서 무참히 파괴되었다. 몸을 던지고 박치기를 하고 맨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야만적인 행동. 그것은 롤랑이 평생을 배우고 지켜온 모든 기사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롤랑은 패배했다. 그의 패배는 단순히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념의 패배였고 그가 믿었던 세계의 붕괴였다. 그는 명예를 위해 싸웠지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 앞에서 그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완벽했던 갑옷은 찌그러지고 피로 더러워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왕국의 태양은 그렇게 라이온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처음으로 빛을 잃었다. 생존의 화신, 라이온에게 결승전은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그는 롤랑 개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롤랑이 상징하는 왕도의 모든 위성과 가식, 그리고 나태함을 증오했다. 그는 자신에게 야만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저들의 세상에 한 방 먹여주고 싶었다. 그의 승리는 복수였고 증명이었으며 생존이었다. 그는 롤랑의 모든 전략과 기술을 읽었다. 롤랑이 그를 가두려 했던 체스판의 모든 함정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라이온은 그 함정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롤랑이 예상치 못한 가장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싸웠다. 그는 규칙을 파괴했고 상대를 조롱했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오직 짐승의 직감만을 따랐다. 라이온의 싸움에는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것은 추악하고 잔인했으며 때로는 비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승리와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롤랑의 완벽한 기술을 맨몸으로 받아냈고 그의 이성적인 계산을 본능적인 야만성으로 파괴했다. 그는 롤랑이 가장 강한 자라고 믿는 규칙 안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모든 규칙이 무너진 혼돈 속에서 싸웠다. 결국 라이온은 승리했다. 그의 승리는 왕국의 영광이 아닌 공포를 안겨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고 그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라이온에게는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질서도 진짜 생존 본능 앞에서는 한없이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료해졌다. 전장의 도살자는 그렇게 왕국의 태양을 진흙탕 속에 쳐박고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것이 결승전이었다. 명예를 위한 격돌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이제 다가올 진짜 전쟁에서 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과연 이 왕국은 롤랑의 명예를 따라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온의 생존 본능을 따라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새벽의 왕도 위로 피와 죽음의 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제35편 첫 번째 충돌, 부서지는 뼈. 왕도를 벗어난 라이온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 뒤에서 왕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비탄과 혼란이 소용돌이쳤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먹지도 쉬지도 않고 말을 몰았다. 그의 몸은 결승전의 격렬한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전장의 냄새는 그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자신이 태어난 피와 죽음의 강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달려 마침내 그는 국경 근처에 불타버린 마을에 도착했다. 공기 중에는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와 아직 마르지 않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마을의 모든 것은 파괴되어 있었다. 불타버린 집의 뼈대만이 앙상하게 남아 하늘을 향해 검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길가에는 왕복 병사들과 마을 주민들의 시체가 무참하게 널려 있었다. 까마귀 떼가 시체를 쪼아 먹으며 개걸스러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롤랑이 지키려 했던 명예도 발렌타인이 논했던 지략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약탈과 살육만이 남은 순수한 혼돈. 라이온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시체들 사이를 묵묵히 걸었다. 그는 희생자들을 애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땅에 남겨진 흔적들을 읽었다. 말발굽의 자국, 부러진 무기의 종류, 시체에 남은 상처의 형태. 그의 눈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듯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야만족의 선봉대는 약패겸영. 대부분이 경기병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탈에 눈이 먼 오합지졸이다. 주력군은 아직 후방에 있을 터. 이들은 본대의 길을 닫고 공포를 퍼뜨리는 역할을 맡은 하이에나 떼다. 라이온은 허리춤에 물통을 들어 메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리고는 한 시체의 손에 쥐어진 부러진 창이 끝부분을 주워들었다. 그는 숫돌을 꺼내 날카롭게 부러진 나무의 단면을 갈아 즉석에서 창촉을 만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때 그의 예민해진 감각이 동쪽 숲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감지했다. 말발굽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 하이에나 떼가 돌아오고 있었다. 아마도 다음 약탈할 마을을 물색하고 돌아오는 길이리라. 라이온은 숨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을 중앙 가장 넓은 공터로 걸어가 우두커니 섰다. 그는 자신의 늙은 전투말을 옆에 세우고 방패를 고쳐 쥐었다. 그는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굶주린 짐승들을 유인하여 한 번에 그 이빨을 모두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잠시 후 숲에서 야만족 경비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약탈한 물건들을 말에 주렁주렁 매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마을 중앙에 홀로 서 있는 라이온의 모습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환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곧이어 그들은 경멸과 탐욕이 뒤섞인 야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 멍청이 좀 보게. 낙오된 병사인가.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우리에게 갑옷을 바치러 온 모양이군. 그들은 라이온을 완벽한 먹잇감으로 여겼다. 그들 중 5-6명이 무리를 이탈하여 고함을 지르며 라이온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들의 돌격에는 어떤 전술도 대형도 없었다. 그저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짐승들의 무질서한 질주였다. 라이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야만족들의 숫자와 속도,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선두에 선 야만족이 도끼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라이온의 머리를 쪼개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라이온과 그의 거리가 창 하나 길이로 좁혀졌을 때 마침내 라이온이 움직였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방패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대신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말 엉덩이를 방패 모서리로 강하게 후려쳤다. 히힝. 고통과 놀람에 찬마른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라이온의 말은 달려오던 야만족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화당. 끔찍한 소리와 함께 두 마리의 말이 뒤엉켜 넘어졌다. 선두에 섰던 야만족은 말에서 튕겨나가 땅바닥을 굴렀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뒤따르던 다른 기병들의 대열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바로 그 혼돈의 순간 라이온은 땅을 박차고 나아갔다. 그의 목표는 땅에 떨어진 야만족이 아니었다. 그는 대열이 흐트러진 두 번째 기병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창을 찌르지 않았다. 그는 달려오는 말의 속도를 역이용하여 말의 옆구리에 자신의 몸을 부딪히듯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즉석 창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쳤다. 창끝이 노린 곳은 기수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장에 앉은 기수의 허벅지, 갑옷이 덮지 못하는 안쪽 살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흐아합! 비명이 터져 나왔다. 기수는 허벅지가 꿰뚫린 채 말 위에서 균형을 잃었다. 라이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창을 뽑는 대신 그대로 창의 체중을 실어 매달렸다. 그의 무게 때문에 기수는 결국 말에서 끌어내려져 땅에 처박혔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초. 야만족들은 2명이 동료를 잃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이온은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땅에 떨어진 기수의 목을 군화발로 짓밟아 숨통을 끊어버린 뒤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검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진짜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의 도살자였다. 그는 남은 4명이 기병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말과 말 사이를 파고들었고 말 아래로 몸을 굴렸으며 흙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방해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검은 갑옷의 틈새를 노렸고 그의 방패는 방어가 아닌 공격 무기가 되어 상대의 얼굴을 지식였다. 이건 괴물이다. 야만족들의 용기는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피에 굶주린 악령이었다. 마지막 남은 야만족이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그가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 라이온은 땅에 떨어진 야만족의 도끼를 집어들어 그의 등을 향해 던졌다. 묵직한 도끼는 날카로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도망치는 기수의 등 뒤 척추에 깊숙이 박혔다. 비명과 함께 기수는 말에서 떨어졌다. 첫 번째 충돌은 그렇게 끝났다. 라이온은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6구의 시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가 첫 사냥을 마친 뒤에 만족감과 희열이 감돌았다. 그는 부서진 뼈와 비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나머지 야만족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제 막 전체 요리가 끝났을 뿐이었다. 제36편 놀랑의 완벽한 기회, 압도적인 실력차. 라이온이 북부의 불타버린 마을에서 피해 향연을 벌이고 있는 동안 왕도의 연무관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활기는 축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앞둔 군대의 비장하고 날카로운 열기였다. 왕의 명을 받은 롤랑은 대회에 참가했던 모든 기사들을 소집하여 북부 전선으로 떠날 정예 기사단을 편성하고 있었다. 패배의 상처는 그의 얼굴과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왕국의 기사단장이었고 그의 어깨에는 왕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는 라이온과의 싸움에서 얻은 굴욕감을 왕국을 지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로 덮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라이온이라는 변칙적인 존재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정상적인 전쟁에서 자신의 완벽한 기회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휘는 완벽했다. 그는 기사들의 출신 가문, 대회 성적,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순식간에 가장 효율적인 부대를 편성했다. 힘이 좋은 기사들은 돌격대에 선봉해, 속도가 빠른 기사들은 측면을 보호하는 기동대에, 그리고 신중한 기사들은 후방을 지원하는 예비대에 배치되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모든 명령은 명쾌했다. 기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혼란에 빠졌던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질서와 규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는 왕국의 거미자 방패다. 저 미개한 야만족들에게 진정한 기사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 롤랑은 연설을 통해 기사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왕국의 태양다운 위엄과 확신이 넘쳐 흘렀다. 기사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다. 그들은 라이온에게 졌던 롤랑이 아닌 자신들이 동경하고 믿었던 완벽한 영웅, 선기사 롤랑을 보고 있었다. 롤랑은 직접 기사들의 훈련을 감독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돌격 대형과 방어 진영을 가르쳤다. 그의 창술 시범은 여전히 살아있는 예술과도 같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힘과 아름다움의 완벽한 조화였고 그의 창끝은 언제나 목표물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보아라, 적이 강할수록 우리의 대형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규율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힘과 명예, 그리고 질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기사들은 그의 완벽한 기회에 감탄하며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강의 지휘관 아래 최강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라이온이 보여주었던 비겁하고 교활한 싸움 방식은 잊혀졌다. 그들은 오직 정정당당하고 명예로운 방식으로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야만족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라이온 같은 이단아가 아닌 진짜 전쟁터에서 얼마나 빛을 발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압도적인 실력 차. 그들은 자신들이 야만족들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롤랑도 그를 따르는 모든 기사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마하고 있는 완벽한 기회는 오직 규칙과 명예가 존재하는 경기장 안에서만 완벽하다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압도적인 실력 차는 모든 것이 무너진 진짜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롤랑은 완벽한 군대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군대였다. 라이온은 혼자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왕도에서는 질서정연한 출정 준비가 계속되었다. 북부의 진흙탕 속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전쟁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완벽한 기회와 압도적인 실력 차가 진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져 내리는지를 모두가 목격하게 될 터였다.